아무튼 그러면 이제 그 지대론이 좀 어려워서 마음속에 좀 부담스러웠는데 뭐 어쨌든 이해들을 좀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은 설명은 대략 된 것 같고 나중에 여름쯤 가서 조금 더 힘들 때쯤이면은 제가 이제 그 리카르도 멜더스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히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호불호가 좀 나뉠 거예요. 나는 누가 좋다 뭐 이렇게 될 건데 아무튼 그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211쪽에 3번에 보니까 현대적 지대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시험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약합니다. 약한데 한 번 정도는 봐둬야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기려다가 지대 하는 김에 이제 한꺼번에 해버리게 그냥 하자고요. 그래서 이게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의 이제 지대론을 우리가 준지대라고 하는데, 준지대가 뭐예요? 지대에 준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마샬은 공장이나 기계 등과 같이 내구적 생산 설비의 이용에 대해 지불되는 대가를 준지대라고 하였다. 즉 자연의 산물인 토지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지대라고 하는 것을 본따서 어떤 특정한 기계가 지대에 준하는 소득을 낳는 데 대해서 준지대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이자랑 다르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계 설비라든가 공장 같은 경우요, 설비 같은 경우는 공급이 빠르게 될까요? 공급이 좀 느릴까요? 느리죠. 토지 같은 경우는 아예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부증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된다는 특성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공급이 안 되죠.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그 차익만큼 생산비를 뺀 거를 땅 소유자인, 토지 소유자인 지주가 가져가더라. 그게 지대거든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이 생산설비 같은 경우도 공급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느리게 되는 거예요. 느리게 천천히.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갑작스럽게 수요가 증가하면 설비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때 발생하는 차익을 지대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건 땅이 아니지 않냐. 바로 땅 지자 지대라고 쓴 게 아니고 지대에 준한다 그래서 준지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준지대. 이해하셨죠? 별거 없어요. 용어일 뿐이에요. 용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토지 사용 대가를 우리가 지대라고 한다면 지대에 준한다 그래서 준지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번에 헤이그의 마찰 비용인데, 이 마찰 비용은 딱 한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헤이그의 이론은 교통비 전략액이 지대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대란 토지 이용자가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고 상대적 도달 가능성이 좋은 경우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라 하여 지대에 있어서 교통비를 강조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대에 있어서 교통비를 강조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교통비가 덜 들어가는 토지가 지대가 싸다고요, 비싸다고요? 비싸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래프는 중요한 건 전혀 아니에요. 그 그래프 자체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중심지에서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라는 거는 당연히 중심지름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겠죠. 교통비는 어떻게 될까요? 교통비는 안쪽에서는 교통비가 제로고 밖으로 갈수록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교통비이고요. 여기 지대죠. 지대. 그럴 때 이 공간의 마찰을 극복하는 비용, 마찰 비용은 뭐냐? 이 교통비하고 지대를 합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찰 비용은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죠. 마찰 비용이다. 여기서 마찰 비용은 교통비하고 지대를 합한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세요. 이런 게 아니고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는 쪽은 지대는 비싸다고요, 싸다고요? 싸고, 교통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은 지대가 싸다고요, 비싸다고요? 비싸다. 그 이야기는 교통비가 절약되는 만큼을 우리가 뭘로 지불해야 된단 말이냐? 지대로. 위치가 좋은 거니까. 그래서 헤이그의 이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통비의 전략액을 지대로 봤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쭉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컨대
네 번째 줄 보니까 공간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 합이고 교통비의 전략액이 지대라고 보았다. 딱 거기까지 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교통비 전략이 지대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알론소의 페널티론이라는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결국 교통비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걸 이제 페널티라고 봤는데, 헤이그는 마찰 비용 이론에서 고용시설, 매장, 공공시설 등이 도시 중심지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중심지에서 거리함 수인 교통비에 의해 지대가 결정된다고 보았는데, 이런 걸 일반화한 것이 페널티 이론으로, 페널티 이론은 마찰 비용 이론과 기본 원리가 동일하다. 따라서 지가는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공간적 마찰이 증가하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 그래서 그걸 알론소가 이야기했다. 그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 되고. 4번 도시구조와 지대에 됐는데 그 밑에는 식을 유도하는 과정인데, 그 무한등비급수로 유도하는 과정인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그거 안 해도 돼. 그래서 저희 뒤에 있는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래서 그 무한등비 수열, 합이에요. 1-R분의 1 뭐 이거 공식.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필요 없어요. 뭐 이런 걸 제가 어렸을 때는 막 유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어렸을 때니까 치기에 어려가지고 한 거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일치 안 해 지금은. 이해하신 거죠? 어렸을 때는 유도 타고 나서 이 분필을 한번 부러뜨려 줘야 돼. 그때는 탁 때려가지고 아주 분필이 부러져야지 멋있어요. 이건 또 안 부러지는 분필인데 일반 분필은 때리면 부러지거든요. 진하게 이렇게 딱 그어지면서 부러져요. 그러면 탁 때리고 나서 이제 아무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쳐다보고. 그러면 저 새끼 저거 한 칼 하네 뭐 이러면서 그렇게 봐주기를 바랬는데 다 그렇게 안 보고요. 유도하고 나서 분필을 부러뜨리면 미친 새끼야. 왜 저 혼자 저러고 있지?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런 거 안 하죠. 자, 214쪽에 이런 거 입찰지대 이론이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 알론소 이야기인데, 이것도 보시면 몇 가지만 우리가 좀 보시면 돼요. 거기 이제 가로번에 다너코시 과정이다 그랬는데, 입찰지대 이론은 튀네르 곡기록 이론에서 농업시장의 중심지는 도시의 중심 업무지구로, 농작물의 토지용 패턴은 도시 토지용 패턴으로, 지대 입찰은 비옥도 중심의 농업 생산성이 아니라 교통비 절감 차원에서 지대 입찰 개념으로 각각 유추 적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튀네네 이론을 도시에다 적용한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2번, 3번, 4번은 보시고, 이제 가로 2번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 입찰지대라는 게요, 이 입찰이라는 게 여러분 경매한다는 이야기예요. 영어로 경매하다가 이제 옥션이라는 단어도 있고 비드라는 단어도 있는데, 여기는 비드인데요. 비드. 경매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드 렌트 커브라는 건데, 입찰지대 곡선. 뭐 말이냐. 토지라는 게 어떻게 배분되느냐. 자, 중심지에서 거리에 따라서 상업지는 당연히 지대가 굉장히 중심지에서 비싸겠죠. 상가 같은 경우는 워낙 땅값이 세니까. 그다음에 이제 주거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쌀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의 지대 곡선이고요. 그다음에 공업지 같은 경우는 배송만 된다면 외곽까지도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쌀 것이다. 자, 그럼 이제 토지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가 튀네네 이론을 공부하셨으니까 이미 알 수 있는데, 여기 중심지까지의 땅 주인들은 지대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한테 땅을 빌려주겠냐? 상업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상업지가 이용되고, 여기까지는 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느냐? 지대를 많이 내느냐? 주거지. 파란 색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누가 가장 지대를 많이 내느냐? 빨간 색깔이죠? 공업지. 이야기는 중심지 근거로 동그랗게 도시 안쪽은 상업지가 이루어지고, 도시의 바깥쪽은 뭐가요? 주거지가. 더 바깥쪽은 뭐가요? 공업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중심지가 딱
딱 한 개밖에 없는 도시 이런 걸 나중에 단핵도시라 그럴 텐데 단핵도시 모형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자 그럴 때 보세요. 지대를 많이 지불하는 사람들로 연결된 곡선이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 곡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거요. 지대를 많이 낸 사람들 연결된 바로 이 곡선이죠. 요걸 입찰 지대 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 여기는 이 세 가지 용도가 입찰을 통해서 가장 고가를 써낸 사람이 땅을 배분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토지라는 거는 입찰에 따라 배분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입찰지대 곡선이라 한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자 가로 2번은 이제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요. 동그라미 1번에 지대는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대가 커진다. 다 알고 계시죠? 2번 도심 지역에 가까운 입지일수록 많은 지대를 얻을 수 있고 여기서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 이윤과 토지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다. 잉여. 그다음에 3번 여기까지는 됐고 이제 도심 지역의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에 토지 이용자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완전 경쟁하에서 이런 잉여 부분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로 유착되고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지대가 해당 토지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 이용이익이다. 이런 걸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그런 건 기억 안 해도 되는데 동그라미 3번 기억하셔야 되고 4번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입찰지대란 다른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 이윤이 제로가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그랬죠. 이건 간단해요.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가정할 때는 항상 초과이윤이 있다고요? 제로라고요? 제로. 그러니까 남는 부분만큼을 싹 땅 주인한테 지대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이윤만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지대 곡선은 도심으로부터 한 개 지점까지 각 지점의 토지를 경매에 붙인다 할 때 토지용자가 부를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입찰에 따라 최고를 쓸 때만 낙찰을 받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조금 더 봐야 되죠. 가로 3번에 입찰지대 곡선의 형성을 그랬는데 여러분 그 동그라미 3번 보죠. 3번 이 같은 현상을 용도에 따른 토지 이용과 비교해 본다면 도심을 외곽으로 갈수록 상업지, 주거지, 공업지 등으로 토지용이 결정되게 된다. 방금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결정되더라 그랬고,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입찰지대 이론의 요약을 해서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이루어질 경우에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다.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었다. 여기 이게 이제 우하향 맞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떨어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원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점 쪽으로 튀어나간 거 맞죠?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아직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이따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그라미 4번 이것도 조금 까다로운데 그래도 뭐 이해하실 것 같은데, 동그라미 4번은 교통이 발달하여 환경운송비가 감소하면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그래서 그 위에 입찰 곡선의 기울기 뭐 공식을 외워야 되냐?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이제 그런 거 없이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교통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예컨대 우리가 상업지역이 중심 상업지역이 도심에서 딱 1km까지만 이용이 됐어요. 1km.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주로 돌아다니는 상권이 맨 중심에만 있으니까. 그랬는데 지하철이 생겼어요. 지하철이 생기면은 상권이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지하철이 생기면 또 이동이 많아지니까 좀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가운데는 똑같은 지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바깥쪽까지 2km까지 넓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교통이 발달하면.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거예요? 완만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교통이 발달하면 기울기가 완만해져요.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공식으로 설명하면 이제 당연히 쉬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6번은 뭐 쉽죠. 환경의 통비가 일정하다면 도시로부터 멀어질수록 집가가 저렴하므로 토지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기울기는 점점 감소한다. 여기요. 밖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가파르다가 조금 완만해졌다가 팍 완만해지네. 그러니까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 4편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정책이 한 5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거기는 이제 첫 번째 부동산 문제는 뭐 나오는 게 거의 없고, 두 번째 제2장 이제 부동산 정책하고 조세 이쪽에서 뭐 대부분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220쪽에 자, 부동산 문제인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11, 12월 달에 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약하게 할 건데, 그 부동산 문제 그러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약간 가볍게 터치하고 갈게요. 일반적으로 뭐 기억할 거는 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뭐 전반적으로 부동산 그러면은 뭐 빤한 거 아니에요. 일단 땅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토지 문제가 있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 중에 전국에 가장 많은 건 이제 주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택 문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이거 말고도 뭐 몇 개 있습니다만은 뭐 더 이상 기억할 필요는 없다 그랬고, 토지 문제도 뭐 두 가지로 기억하자 그랬죠. 물리적 토지 문제라는 거 하고 경제적 토지 문제이다. 이렇게. 그래서 물리적 토지 문제라는 건 뭐냐? 땅이라는 건 인간이 만든 적이 없다. 그래서 부증성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땅이 인간이 만든 적이 없다 보니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즉 인구가 작았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면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오늘날처럼 산업이 발달하면 다양한 용도로 토지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죠. 그런데 땅은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집가는 일정하다고요, 항상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집가 고의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앞쪽에서는 시험에 나왔던 거는 이거밖에 없다. 이거. 그래서 이 집가 고의 문제 이것만 기억한다면 더 이상 뭐 기억할 것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땅값이 올라가는 게 뭐가 문제냐? 분석하면 집가가 높아서 문제다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기 어려우니까 제가 주체별로 나누면 좋겠다 그랬죠. 개인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이렇게 나눠봤는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소득 격차가 심해져요. 즉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땅이 많은 사람은 더더욱 부자가 될 것이고, 땅이 없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단 신규 투자를 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신규 투자는 공장을 짓는다는 이야기인데, 공장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비싸다? 그러면 땅 공짜로 주는 동남아로 가려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지었다 치자. 우리나라에 지었는데 공장 지을 때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돈 많이 들었다. 그러면 그게 제품의 원가에 반영이 안 돼야 될까요? 돼야 될까요? 돼야죠. 그래서 원가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고, 똑같은 물건인데 예컨대 뭐 제가 이야기 안 드려도 잘 아시지만 동일한 성능의 핸드폰이다. 동일한 성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 100만 원인데 중국기 30만 원 한다면 언제까지 우리나라 게 잘 팔리겠냐 그 이야기죠. 뭐 중국 애들은 디자인이 언제까지 떨어지겠냐.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출이 된다고요? 안 될 수 있다고요?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원가 상승 때문에 수출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는 토지에 집가가 올라가 버리면 이제 이런 게 어려워지겠죠. 일단 공익사업이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죠. 도로를 만든다든가 도시기반시설을 만드는 건데, 그것도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데 땅값 비싸면 국가가 예산이 없으니까 되겠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택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준다. 주택 문제,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의 주택을 싸게 만들어서 정부가 보급하려면 땅값이 싸야 싸게 만들 수 있겠죠. 땅값 비싸면 이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을 촉진한다. 비효율적 이용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투기 같은 것들인데, 땅값이 올라가면 많이 투기를 하겠죠.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토지를 막 계획적으로 이용할까요? 땅값도 비싼데 도로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건물만 지으려고 할까요? 건물만. 누가 도로를 지으려고 그러겠어요? 내 땅에다가. 그러니까 토지가 비계획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그래서 토지의 낭비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집가구의 문제이다. 주택 문제도 이제 두 가지로 보자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양적 주택 문제하고 질적 주택 문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양적 주택 문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택 수에 비해서 실제 주택 수가 미달하는 현상이다. 모자라 양이.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택 수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느냐? 일단 총 가구 수만큼은 집이 있어야 되겠죠. 가구당 한 개는 있어야죠. 그래서 총 가구 수만큼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총 가구 수가 1000만이라고 가정하자. 그보다 훨씬 많지만, 그럼 1000만 개만 있으면 된다 그랬느냐?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사를 다니려면, 유통이 되려면 여유분이 없어야 된다고 있어야 된다고요? 있어야죠. 그걸 필요 공가수라고 이야기했는데, 필요 공가수 그게 5%예요. 그래서 50만 개 정도. 그러니까 한 1050만 개 필요하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필요주택이 1050만 개인데 실제 주택이 900만 개다. 그러면은 넘쳐서 문제예요? 모자라서 문제예요? 모자라서. 그럴 때는 양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질적 주택 문제는 뭐냐? 이거는 소득이 낮아서 불량주택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주택이 거주함으로써 나타나는 주택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주택의 질적 개선을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둘 중에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된다 그러면은 질적 문제가 우선일까요? 양적 문제가 우선일까요? 양적. 일단 집은 주고 나서 뭐 품질을 따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번이 토지 부족 문제인데, 괄호 1번에 토지의 부증성이라는 자연적 성격 때문에 토지 수요가 증가할수록 토지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그래서 이런 걸 물리적 토지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집가구죠. 이건 이제 경제적이다 그랬죠. 예컨대 동그라미 1번에 토지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경제가 발전할수록 토지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집가의 상승은 필연적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집가 고의 표해 그랬는데 그거 하나 시험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투기 심리가 만연되고 2번에 사회불평등이 심화된다. 사회불평등 뭐 그런 게 개인의 입장이었어요 아까. 그 다음에 이제 투기 심리 만연이나 3번에 공공용지 확보 어려움이나 5번에 주택문제 해결의 악영향이나 6번에 토지 이용의 악영향,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이라는 이야기죠. 여기 이제 사회 전체적 측면이고, 동그라미 4번 기업 경영의 악영향, 여기 이제 기업의 입장이죠. 그래서 집가가 높아지면 생산 시설에 필요한 토지 가격이 오르고 높은 임료가 지불되어 그것이 생산비를 높이고 원가 상승,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물가를 압박하고 수출이 안 되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토지 문제로 봤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 넘어가십니다. 소득의 문제에도 그 필요 없어요. 224쪽에 가시면 제2지원의 주택 문제인데, 가로 2번에 옆에 이제 양적 주택 문제가 있고 질적 주택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만 하나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보니까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한 현상을 의미한다. 즉 가구 총수의 필요 공가수를 합한 주택 필요량에 비해서 실제 주택이 넘쳐서요, 모자라서요? 모자라서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질적 주택이죠. 여기 보니까 주택 가격이나 주거비 부담 능력이 낮아서 주거 수준이 낮은 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불만을 초래하는 문제이다. 그렇죠? 질적 문제의 대표적 원인은 저소득의 문제이고, 질적 문제는 양적 문제가 해결된 후의 문제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문제의 특성 그런 거 뭐 읽어 보시면 되죠. 뭐 읽어 보시고요. 자, 그럼 제 2장으로 넘어가십니다. 2장부터는 중요하죠. 자, 부동산 정책인데
자, 부동산 정책은 제1절에 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다 그랬는데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의 의미 형태에 됐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가로 2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 형태는 시험에 조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조금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 가로 보니까 이제 그 토지용 규제부터 시작돼 있죠. 정부의 개입 형태.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용 규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접적 개입, 세 번째가 간접적 개입 이렇게.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제 시험에서 특히 최근에 뭐 한 4차례 이상 나왔었죠. 그래서 과거에 잘 안 쓰던 부분인데 이제 요즘 좀 쓰는데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쉬워요. 이 이용 규제는 이용을 마음대로 못하게 규제하는 거죠.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하시는 거예요. 공부하니까 어제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용도지역지구제, 그죠? 이 용도지역지구제라는 게 뭐냐? 용도지역지구제는 내 땅을 내 맘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 또는 지구에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만큼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건축물도 다 정해져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이용을 마음대로 못하게 규제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표적인 게 건축 인허가예요. 인허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축법이나 주택법 공부하면은 건축 허가라든가 사업계획 승인 같은 인허가 절차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웃기는 거죠. 아니 내 땅에 내 돈으로 내가 건물을 짓겠다는데 정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규제를 하고 건축 허가 요건을 잘 갖춘 사람한테만 건물을 짓도록 허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냐. 그렇다고 정부가 건축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웃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용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너무 쉽고 두 개밖에 대표적인 것. 직접적 개입은 뭐냐 하면 요거는 정부가 조금 마음이 급할 때 쓰는 건데 직접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제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정부가 개입할 때는 시장 기능이 잘 안 돌아갈 때 도와주려고 지금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자 공급자가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건데, 그렇게만 한다고요? 아니고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가 직접 공급이나 수요를 해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 공급자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택지 공영 개발이에요. 우리가 신도시 만들 때 LH 같은 공적 주체가 땅을 개발하잖아요. 그럼 정부가 무슨 땅 장사냐? 아니에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정부가 간섭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반 시설 같은 것도 잘 갖추기 위해서 또는 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이 있어. 임대주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집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임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공급자. 그렇죠. 그다음 수요자가 되는 것도 많죠. 예컨대 토지 수용.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기도 하는데 수용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그렇죠. 협의를 해가지고 야 이제 신도시 지어야 되는데 다산 신도시 지을 건데 땅 팔지? 협의를 해요. 근데 안 팔겠다고, 안 팔아요. 그러면은 그냥 신도시 안 만든다고요. 강제로 뺏어버린다고요. 얼마 줄게? 그러고 강제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은 줬잖아요. 돈은. 그 다음에 토지은행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자 그랬죠. 은행은 은행인데 돈을 예금한다고요? 땅을 예금한다고요? 땅. 그러니까 정부가 미래 공익사업을 위해서 땅이 쌀 때 미리 사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공급자요, 수요자요? 수요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다. 직접 개입이다. 여기다 조금 까다롭긴 한데 여기 이제 틀린 책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임대료 규제 같은 것들. 그래서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해서 수요량을 조절하는 것, 이것도 직접적 개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로 우리가 직접적 개입이라 한다. 그럼 간접적 개입은 뭐냐? 직접적이 반대죠.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정부가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가 되는 게 아니고, 간접적 개입은 이거는 정부가 시장의 수요자나 공급자를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한다고요. 뒤에서 도와주기만 한다고요. 도와주기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간접적이라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수요자 공급자한테는 정부가 보조금을 줘요. 더 열심히 하라고. 환경 오염 같은 걸 시키는 나쁜 공급자한테는 정부가 부담금을 부과시켜요. 부담금. 아니면 조세를 통해서, 지금 뭐 조세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라든가 투기적 같은 데에서 거래를 할 때 양도 차익에다가 10% 또는 20% 이상을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라는 게 최근 파리 대책이거든요. 그런데 2주택 소유자 그러면 이제 10% 추가. 그러니까 6%부터 42%까지가 세율 구간인데 10을 추가하면 그냥 6이에요, 16이에요. 16부터 52까지 이런 이야기고,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20% 추가해요. 26부터 62까지 양도 차익,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이와 같이 조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투기적 거래를 가만 놔둔다고요? 억제한다고요? 억제. 그런 이야기죠 지금. 그래서 이런 이야기고, 아니면은 이제 금융지원 같은 것들, 금융지원 또는 금융규제, 지금 이제 금융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는 정보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공시지가 체계라든가 실거래가 신고라든가를 통해서 정보의 원활한 유통,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요자 공급자가 시장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런 걸 간접적 개입이라 한다. 그래서 확인하고 이해까지 좀 기억하면 좋아요. 바로 이번에 자 정부의 시장 개입 형태가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 토지용 규제죠. 개별 토지 이용자에게 토지용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행해지는 법률적 행정적 수단으로 용도 지역지구제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기업번호 용도 지역지구제, 그 다음에 계급번호 각종 인허가 뭐 그 정도로 기억하면 돼요. 니은보도 마찬가지지 뭐. 맨 끝에 건축규제, 건축규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직접적 개입 방법이죠. 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토지에 대한 수요 및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해버린다 그 얘기 지금. 아니면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럴 때 니은번에 보니까 토지은행이나 토지비축제도 이거는 땅을 사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토지구역정리사업이라든가 일본의 공영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죠. 공급.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보유라는 거는 땅을 사요. 사서 정부가 직접 가지고 있는 거를 공공자유보유라 그러고, 정부가 민간에게 임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 소유자는 정부인데 그런 걸 임대보유라 그러죠. 어쨌든 간에 정부가 땅을 안 가지고 있다고요? 가지고 있다고요?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직접 수요 공급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간접적 개입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통해 소개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맨 밑에 줄 가니까 조세 및 금융지원 같은 것들이나, 그 옆쪽에 보니까 보조금 같은 것들이나, 동그라미 니은번에 보니까 시장기능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토지거래 정보체계 구축 같은 것들,
아까 제가 뭐 집가체계라든가 실거래가나 이런 정보체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이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걸 간접적이라 한다.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이유랬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는 어디서부터 보시는 게 조금 편하냐 하면, 넘어가셔가지고 232쪽에 큰 3번 시장 실패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다. 이쪽부터 보는 게 조금 편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시장 실패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번에 사실은 공부했는데 시장이 시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거죠. 즉 자원의 최적 배분에 실패하는 걸 말한다. 그러면 시장이 실패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정부는 시장이 알아서 하라고 계속 시장 자율에 맡기기만 해야 되느냐? 아니고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하면 항상 정부 정책은 성공하느냐? 아니고 정부도 실패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걸 정부 실패라고 한다 했죠. 그러면 자, 시장 실패에서는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공부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시장 실패가 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래서 네 가지 원인이 있었죠. 독과점 기업의 존재, 즉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는 이야기고요.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 효과의 문제, 다시 말해서 또는 부의 외부 효과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재의 문제가 있고, 네 번째는 정보의 불확실성이나 비대칭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정보 개입하는 거는 그런 이유가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려고 그랬고, 두 번째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려고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왜 그럼 정부는 항상 정부 정책이 늘 성공하는 게 실패하기도 하느냐? 뭐 정보의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다. 정부 행정관료라는 분들이 늘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것들 하나하나 또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이 정도 뼈다귀가 일단 그 머릿속에 자리를 잡으면 조금 편해요. 자원의 최적 배분이 안 됐다는 것, 즉 시장 실패라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시장 기능에서 뭐 이야기를 드렸는데, 138쪽 잠깐 갖다 볼까요? 138쪽. 138쪽 보니까 큰 3번에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다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자 그랬죠? 자원 배분 기능이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때에는 자원 배분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원이 배분이 잘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안 됐다. 이제 자원 배분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걸 좀 구체화 시켜보면, 어떤 재화든지 시장에서 필요한 양은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학원도 시장이라고 간주한다면,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점심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점심 먹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김밥 개수가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뭐 김밥이 무한정 많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학원 수강생이 100명이라 치자. 그러면 김밥이 필요량이 100개다, 100개.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때 딱 100개를 만들어서 배분해 주면은 그건 최적 배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100개보다 모자란다? 그러면 100명이 다 먹었을까요? 못 받는 사람이 생길까요? 그런 걸 부족 배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적 배분이 안 된 거죠. 아니면 넘치면 어떻게 돼요? 넘치면. 그런데 뭐 저번에는 미안했어요. 이번에는요. 미리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제가 150개를 만들어 왔어요. 넉넉하게 드세요. 그러면 다 먹을 수 있다고요? 남는 거를 버리게 된다고요? 남는 걸 버리죠. 저번에 우리 애 들었던 거 생각나시죠? 그죠? 또 뭐 우리가 막 김밥 가지고 막 김 쪼개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시간도 없는데.
아니 뭐 남는 김을 이렇게 한데 150개 만들었다. 그랬더니 남는 게 40개였다. 40개를 다 쪼개가지고 김 따로, 단무지 따로, 뭐 들어가요? 우엉 따로, 시금치 따로, 햄도 들어가나? 햄? 맛살? 이런 걸 다 따로 쪼개가지고 원재료를 다시 쓸 수 있다고요? 버려야 된다고요? 버려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의 낭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넘쳐도 문제다, 넘쳐도.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딱 필요한 양만큼 만들어주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독과점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둘 중에 뭐 때문에 실패하냐 원인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독점 또는 과점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 지배력이 강하니까 가격을 결정할 힘이 있었죠. 그럼 가격을 비싸게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야 초과수익이 있으니까. 그럼 가격을 비싸게 받으려면 시장에서 원하는 양만큼 충분히 많이 만들려고 그럴까요? 적게 만들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명품 핸드백 예를 들었죠. 핸드백 같은 경우는 턱없이 적게 만든다고. 그래서 이거는 량이 적어서 시장이 실패한 것이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부 효과의 문제죠. 근데 정액 외부 효과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지만 량이 넘쳐서 문제예요, 모자라서 문제예요? 막 찍으면 안 되는데. 아니 정은 왜 문제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그랬는데 좋은 거는 찾으면 없다 그랬는데. 그렇죠. 과소 생산. 네. 이거는 부의 효과는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모자라서요, 넘쳐서요? 넘쳐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둘 중에 하나죠 지금. 그래서 실패하더라. 이건 이제 좀 이따 또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고. 자, 공공재 경우에는 공공재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분석하면 되죠. 공공이 공짜로 쓰는 재화. 뭐 도로 같은 것들 다 공짜로 다니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도로, 뭐 국방 이런 것들이다. 이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두 가지 큰 특성이 있다 그랬죠. 경합성이라는 거하고 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것들은 경쟁하지 않는다 내 게 아니니까. 남들이 이용하는데 뭐 내가 이용하는데 남이 이용한다고 나가라 그럴 수는 없다. 이해하신 거죠? 같이 조심해서 이용하는 것이고. 비배제성은 뭐라 그랬느냐? 배제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러니까 돈을 내든 안 내든 간에 배제할 방법이 없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죠, 여러분. 남양주에 오늘 아침에 이사 왔다라고 치자. 그러면 남양주에 있는 도로를 만드는데 저는 지방세를 낸 적이 없잖아요. 기여한 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다른 동네에 세금 냈으니까. 그랬더니 남양주 시장이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귀하께서는 오늘 이사 오셨다면서요? 예. 그럼 지금까지 세금 낸 거 한 푼도 없네? 예. 앞으로 도로는 절대 밟지 마세요. 그러면 생활이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 그러니까 돈을 안 내도 배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공재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랬느냐? 돈을 안 내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돈을 내고 이용하려고 그럴까요? 안 내고 이용하려고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 걸 무임승차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돈을 내지 않고 무임, 임금을 내지 않고 임금 없이 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생긴다.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자. 그러니까 공짜 좋은 놈들이 생긴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것들을 현대건설 같은 회사 시장에서 생산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생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량이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없어져 버린다. 왜냐? 비용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도 돈을 안 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도로를 시장이 만든다고요? 국가가 개입해서 만든다고요? 국가가. 정부가 개입해야죠. 미래정보가 불확실하다. 그러면 좀 쉽게 가자 그랬죠? 근데 기업들이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러면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면은 사회가 필요로 양보다 많이 생산될까요? 적게 생산될까요? 적게 생산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실패한다 하면 둘 중에 하나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이제 정부를 개입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정부는 어떻게 개입한다 그랬느냐? 일단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사회적 목적이라는 게 뭐냐? 저소득층을 적극 보호하는 거다.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집을 자기 돈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날이 추운데 얼어 죽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놔둔다고요.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 준다고요. 정부가 주택 문제를. 경제적 기능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신 것처럼 시장 실패 이런 것들을 수정 또는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과거와 다르게 원래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 다른 점이 뭐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시장 자율에 맡긴다 그랬죠. 정부가 알아서 한다고요? 시장이 알아서 한다고요? 수혜자 공급자가 자기들이 돈 벌어먹고 살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열심히 하죠. 근데 사회주의는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평등?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있다고요. 시장을 없애버리고 시장을 놔두면은 그 정글이에요, 정글.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재화를 많이 차지하기 마련이에요, 시장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놔둔다고요. 평등하게 살아야 되니까 정부가 배급한다고요. 그러니까 시장 대신 정부가 배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배급하니까 똑같이 받아먹긴 하는데 물건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이제 굶어 죽죠. 그러니까 가난한 속에 평등이죠, 얘들은. 게다가 가난할 수밖에. 우리는 죽게 아니면 살기로 경쟁을 하는데 얘는 열심히 일해봐야 똑같이 주니까 열심히 일한다고요, 안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가 없고 나라가. 이해하신 거죠? 그런데 그럼 자본주의는 완벽하다 그랬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자율적으로 잘 돌아갈 때 제 기능을 할 때는 좋은데 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해가지고 실패할 때는 정부가 계속 시장 알아서 하세요 라고 내비둔다고요? 애네처럼 개입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본주의를 원래 자본주의라고 그랬어요? 수정자본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죠. 이게 현대사회예요, 현대.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가장 큰 기점이 정부의 개입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익적인 일을 위해서 개입할 수 있는 걸 현대의 자본주의라고 그러고, 근대 자본주의는 재산권은 정부도 신도 간섭할 수가 없는 게 근대예요. 나의 재산, 나의 생명은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수용할 수 있다고요? 도로 놓아버리면 그만이라고요. 그게 근대사회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런데 이제 현대사의 기점을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걸 현대의 기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독일의 비스마르크라는 아주 과격한 재상이 있어요. 철혈재상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프로이센의 재상인데 독일의 그 연방국가예요. 그런데 이웃 나라랑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전차가 달려가려면은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새끼들이 도로를 만들려고 했더니 도로 눕더라. 내 땅인데 왜 정부가 난리냐고. 그래서 잠깐 나와봐. 안 나오니까 그냥 쫓아내버리고 도로를 뚫어요. 뚫고 전쟁을 치른 다음에 나중에 보상을 해줬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뺏었다고요? 보상을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걸 현대사회라고 본다. 이걸 공공복리사회라 그래요. 현대를. 그래서 근대사회는 근대사회는 시민사회라 그러고, 그러니까 시민의 힘이 가장 센 때가 근대예요. 중시사회에서 막 벗어나가지고 막 이제 혁명의 기운 때문에 이렇게 막 기분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정자본주의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럼 정부가 개입할 때 정부 정책은 맨날 성공하냐? 아니다. 정부가 모든 정보를 알 수는 없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시장에서 유통되는 재화가 어떤 재화라도 아까 필요량이 있다 그랬는데 한 가지밖에 없겠어요? 이 앞에 이마트만 가도 수만 가지가 있겠어요. 제가 몇천 가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우리말 참 오묘하다 그랬죠. 5만 가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이제 한자는 5만일 거예요 아마. 1만 만자 써가지고 느낌이 그래. 정확한 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5만 가지란 이야기는 딱 5만 개란 이야기예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재화가 이렇게 많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공무원이 5만 가지 재화의 표류량을 다 알겠어요. 이해하셨어요? 정보가 충분하다고요?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공급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팔고 있는 건 내가 제일 잘하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에다 맡기는 게 현명하다 그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 자, 일단 여기까지 보셨고 조금 쉬셨다가 확인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잠깐 쉬었다 뵐게요.